지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제2회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제도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명회 사회를 맡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활용팀장 권민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지난 7월 15일에 진행되었던 제1회 설명회에 이어서 연구 현장에서 유용하게 참고하시거나 활용하실 수 있는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과 제도들을 소개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설명회는 당초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만 정부 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이렇게 사전 녹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점은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녹화 영상은 엠팩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제든 다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설명의 내용을 비롯해서 올해 국가연구시설 장비 주요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3회 국가연구시설 장비 정책제도 설명회는 이제 9월 중순에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4개의 주제에 대해서 4분의 발표자분들께서 진행을 해 주실 예정인데요. 먼저 장비 정책팀 김용주 박사님께서 국가연구시설 정책 동향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장비 심의팀 공재현 박사께서 나눔 장비 이전 지원 사업 및 나눔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회 설명회에 이어서 장비 활용팀 황빈남 연구원께서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끝으로 이제 전찬영 장비정보팀장님께서 제우스 통합 예약 및 공동활용 지원 활성화 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개요와 발표 자료에 대해서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본 영상에 대한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엠팩 차원에서 검토한 후에 정리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국가연구시설 장비 정책제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국가연구시설 정책 동향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국가연구시설 장비 진흥센터 장비 정책팀의 김용주입니다. 오늘 발표는 현황 및 추진 배경과 문제점과 추진 과제, 그리고 향후 기대 효과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시설 장비는 혁신적 연구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 도구로서 연구개발의 투자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구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구 장비란 독립적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장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단층 촬영기라든지 대여 3D 프린터와 같은 이런 독립적 연구 수행이 가능한, 연구 지원이 가능한 장비를 말하고 있고요. 또한 연구 시설은 복수의 연구 장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하거나 하나의 장소 등에 모아서 연구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 공간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크게 5가지 유형의 연구 시설로 말할 수 있는데, 핵융합 장치와 같은 거대 장비를 운영하는 시설, 그리고 여러 개의 연구 장비를 집적화해서 시스템 단위로 묶는 종합 실험 시설, 그리고 과학 시료를 관리하는 시설이라든지 컴퓨팅 자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측을 요구하는 관측 시설 등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첨단화와 대형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연구시설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과학적으로는 혁신적 연구개발 성과에는 최첨단 연구시설이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예로 재작년에 다수의 연구자가 모여서 중력파를 발견한 라이고 같은 시설에서는 시설 중심의 집단 연구를 촉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시설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하거나 지역을 활성화하고 과학문화 확산 등을 하는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시설의 투자 성과가 직접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의 성공의 열쇠이고, 그 연구시설을 통해서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되는 등 연구시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시설은 3에서 10년간 구축되고 20에서 30년간 운영되기 때문에 그 경제적 효과와 파급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장비 관리체계 활용 기반으로 운영되던 국가 연구시설을 이제 연구시설 단위의 종합적인 투자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시설의 운영과 활용에 있어서 다양한 미흡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보도자료에서 접했지 연구시설 장비가 방치되거나 여러 개의 중복 연구시설이 구축되거나 운영비가 없어서 가동 못하는 연구시설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간 정부는 연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활용 정책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종합적인 연구시설 정책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요 추진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투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시설에 대한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두 번째로는 연구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주요 연구시설에 대한 구축 PM 제도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연구시설 구축 로드맵 수립 부분에서는 연구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실수요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실제 구축 여부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시설의 관리 운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정책 기반 및 활용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4대 가계업 및 운영 출연연의 연구시설 장비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시설의 구축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주요 연구시설에 대해서 PM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거에 대해서 PM 제도를 통해서 구축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이슈 사항들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시설의 투자는 R&D 사업과 연계되어서 추진되기 때문에 총량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해서 효율적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투자 현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연구개발 투자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장비 구축비는 그 투자 증가액에 대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대형 장비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었는데 점차 중소형 장비들로 구축이 증가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연구시설은 322개 시설이 운영 중이고 총 7조 6천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증가하였으나 혁신적 연구를 위해 꼭 필요한 중대형 연구시설의 투자 비용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시설 수는 참고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조사했던 연구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구시설 수는 기초 기반이나 사조 나노 생명의료 보건 기술 분야에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최근 3년간 구축 금액 비중으로 비교를 했을 때 기초 기반과 에너지 자원 분야에 많이 구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 기반과 생명의료 분야, 우주항공 해양 분야의 시설에 운영비가 많이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연구시설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따라서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 구축된 시설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에스프리 로드맵을 마련해서 각 유럽 국가에서 필요한 연구시설의 수요들을 종합한 다음에 그것들 유럽연합 차원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리고 유럽연합의 연구 인프라 관련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동유럽 쪽에 아직 개발이 잘 되지 않는 곳들에 전략적으로 연구시설들을 구축해서 지역개발까지 노리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에너지부나 과학재단, 나사 같은 곳을 중심으로 연구시설의 전주기 단계를 정립하고 개념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처별로 투자 수요 파악하고 로드맵을 수립해서 투자 추진 체계를 만들고 있으며 시설 규모에 따라서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을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각각의 구축 단계별로 지정을 해서 구축 단계의 추진 현황에 따라서 그 모니터링 체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연구시설 포함한 학술 대형 연구 계획 마스터 플랜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7대 연구 분야별 구축 계획 및 상세 투자 규모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연구시설을 해외와 연합해서 공동 구축하고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7대 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 연구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대 연구 인프라를 지정하고 있으며 그 인프라에 대해서 지속적인 구축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수요 관리를 통해서 중복성을 제거하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해외 사례들을 분석했을 때 우리나라에도 종합적인 투자 방향을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가연구시설 중기 확충 고도화 방향이라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목적은 국가연구시설의 전주기 관점에서 확충 고도화 방향 수립을 하고 시설 분야의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립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투자 현황, 연구시설이 얼마만큼 구축되었는지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각 연구 분야별 기본 계획들, 정부의 58개 기본 계획 등을 분석해서 그 계획에서 연구시설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현장에서 향후 필요한 연구시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어떠한 연구시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과학적, 경제적, 사회적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3년간 22년부터 24년까지의 투자 방향을 결정해서 그거에 대한 투자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투자 방향 수립을 통해서 향후 이제 국가 연구시설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향후의 국가 연구시설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은 혁신적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서 연구시설을 운영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연구시설에 대한 구축 활용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초기에는 지금까지 연구시설의 정의를 정립하고 현황조사와 정보 등록을 통해서 현재 구축된 연구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그러한 연구시설의 예약 서비스 등을 구축해서 K-퍼실리티 예약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에 확충 고도화 방향을 통해서 향후 연구시설의 확충 고도화 방향을 수립하고 연구시설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연구시설 구축 사업에 대해서 PM 제도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정확하고 빠르게 구축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확충 고도화 방향 수립 이후에는 연구시설의 투자 총량을 파악하고 국가연구시설 투자 전략을 수립하며 운영 모델과 성과 분석에 따른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수립 이후에 국가연구시설의 관리 세부 개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 정비 및 기획 구축 관리를 마련해서 법적 근거와 확충 고도화 방향에 대해서 수립하고 PM 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 연구 시설을 종합해서 RGS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으며, K-퍼실리티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연구 시설의 운영 모델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운영이 필요한 연구 시설과 지역 차원에서 운영이 필요한 연구 시설, 또한 산업재 지원을 위한 연구 시설, 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연구 시설에 대해서 운영 모델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연구시설의 거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한 국가가 담당할 수 없는 연구시설들이 많이 구축되고 있는데요. 이런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제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실시하고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에 수립된 관리 체계를 통해서 연구시설 정보 등록을 확대하고 이러한 등록된 정보의 성과조사를 실시해서 연구시설의 성과가 환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연구시설의 구축과 운영에만 관리를 하고 있었다면 향후에는 전주기 단계 관점으로서 개념 도출부터 시작해서 설계, 구축, 운영, 종료 단계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시설을 적시에 구축하고 연구시설의 명시적 구축비가 파악돼서 연구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시설을 기반으로 집단 연구를 촉발하고 연구시설을 통한 지식 공유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연구시설의 안정적 운영비 확보로 운영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연구시설의 운영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 R&D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유시설로 새로운 가치를 발생하면서 전체적인 순환 생태계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상 연구시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국가연구시설 장비 정책 제도 설명의 내용 중에서 나눔 장비 이전 지원 사업 및 나눔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뭐 나눔 마일리지 이전 지원 사업과 그 다음에 나눔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기 관련된 이전 성과 그리고 기업 이전 우수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저기 그 나눔 장비 이전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그 PPT 내용에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체계의 구축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뭐 국가 R&D 예산에 막대한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연구 장비들 이제 뭐 사용이 다 됐거나 아니면은 뭐 성능이 떨어져서 이제 뭐 장비를 활용하시지 않을 때 그런 경우에 이미 쓸 수 있는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유유 장비가 된다든지 저활용 장비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을 다른 기관에 이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나눔 장비 이전 지원 사업의 목적이고요. 그를 통해서 뭐 장비 활용도 또는 그 R&D 사업 효율화를 갖다가 제고하는 게 저희 사업의 목적입니다. 일단은 뭐 장비를 이전하고자 하면은 이게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전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전해 주시는 분들, 이 비용 문제가 이제 이전할 때 상당히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나눔 장비 이전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때 이전할 때 드는 비용, 그 다음에 수리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등을 저희가 이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 근거로는 뭐 과학기술기본법,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부분 중에 하나죠. 이게 나눔 장비 이전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뭐 국가보훈단체 등 비영리 기관 등이 일단은 신청 자격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018년부터 이게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이 장비를 이전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그 증빙하기 위해서 뭐 중소기업 확인서라든지 아니면은 그 연구개발 역량을 최소한 증빙할 수 있는 뭐 기업 부설 연구소 인정서라든지 현재 참여 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또는 장비가 지금 일단은 사용하고 있으시다는 걸 증빙하셔도 되기 때문에 제우스를 통해서 관리 중인 국가 연구시설 장비 목록 등이 있으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하시고요. 중견기업, 대기업은 신청 자격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지원 규모입니다. 그 나눔 장비 이전 지원 사업은 그 장비당 취득 금액의 10% 이내,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3억 원짜리, 그러니까 구매할 때 취득 금액이 3억 원짜리 장비라고 하면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 시는 취득 금액의 2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요 밑에 나와 있는 이런 인정 조건들이 있죠. 취득 금액이 5억 원 이상 고가 연구시설 장비 또는 소부장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또는 국산 연구 장비 개발 목적인 경우에 또 신청자가 신진 연구자일 경우에 요런 사유인 경우에는 취득 금액의 2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그래도 6천만 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아무리 이제 그 금액이 이게 장비가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최대 6천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 지원되는 것들은 내용은 어떤 것들이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 점검비, 이전비, 수리비 세 가지를 갖다 지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 6천만 원까지라는 말씀은 이 사전 점검비, 이전비, 수리비를 다 합쳤을 때 6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전비는 이제 나눔 장비를 갖다가 이전하고 뭐 쉽게 생각하면 운송하고 다시 이제 설치하는 거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주 큰 대형 장비인 경우에는 해체부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장비를 해체해가지고 운송한 다음에 다시 이제 조립해가지고 설치하는 것까지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이전비고요. 그 다음에 뭐 수리비는 뭐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이제 사용하려면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발생하는 비용들 수리비를 지원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게 사전 점검인데요. 나눔 장비를 사전 점검할 때 저희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바로 신청서를 쓰시면 안 되고 먼저 양도기관에 장비를 갖다가 확인을 하시고 사전 점검을 통한 다음에 장비를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제 사전 점검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 직접 장비를 갖다가 점검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계까지 이제 아시는 분들이면은 조금 편하시겠지만 활용만 하시는 분들은 장비를 갖다가 직접 점검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 장비를 잘 아시는 어떤 이제 다른 분을 갖다가 전문가를 활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전문가 활용비로 사전 점검비를 지원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눔 장비 이전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저희 이제 나눔터에 제우스 나눔터에 저희가 이제 그 나눔 장비를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그 나눔터에 들어오시면은 오픈마켓처럼 그 이제 장비를 등록하시는 분들이 장비를 등록하시면은 장비를 신청하실 분들이 검색을 해서 그 장비를 갖다가 찾아서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장비 이전 절차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뭐 복잡한 내용보다 이제 일단은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 장비를 갖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장비를 갖다가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 장비가 내가 필요한 장비다, 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일단 먼저 등록하신 분 연락처가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연락을 하셔서 한번 방문을 하시고 장비를 실제로 점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장비가 내가 쓸 수 있겠다 싶으면 수리해서 쓸 수 있겠다 싶으면은 제우스 나눔터에 이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전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나눔 장비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가결되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전을 받아가시게 되는 거고요. 그 경우에 만일에 이전 신청 금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랑 3자 계약을 갖다 체결하신 다음에 장비를 이전 설치하시면은 저희가 뭐 장비를 이전했다든지 수리를 했다든지 그런 업체에다가 직접 대금을 갖다가 지급하게 됩니다. 네, 일단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장비를 보유한 기관에서 이전 장비를 등록을 하시면은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은 검색을 한 다음에 장비 이전을 갖다가 신청을 갖다가 하실 수 있고요. 그게 그냥 신청을 하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이전 심의를 통해서 가결이 되시면은 장비를 이전 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들은 저희 엠팩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요게 이제 나눔 장비 이전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눔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눔 마일리지 제도는 일단은 이 사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 받아 가시는 분들은 뭐 수리비라든지 이제 이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고 장비를 받아 가는데 그러면은 장비를 주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고철로 쌓여 있는 걸 치우는 것 이상의 이제 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눔 장비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전을 해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양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나눔 마일리지라는 인센티브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안 쓰는 장비를 제우소 나눔터에 등록하신 분들에게 이게 이제 그 마일리지를 드리고요. 뭐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지 보수비로 이 환급이 가능하고 나눔터 장비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신청을 하셨을 때 여기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나눔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연구기관에는 나중에 이제 뭐 유공자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요. 나눔 마일리지 지급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공고기간, 그 장비 상태, 취득 금액, 경쟁률에 따라서 마일리지가 다 다르게 적립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제일 큰 게 뭐죠? 그 경쟁률 4명 이상인 게 75만 포인트가 지급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좋은 장비들은 한 번에 이제 100만 포인트 이상씩 받아 가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장비가 정상 가동되는 S급 장비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세요. 얼마 전에도 이제 7대1, 8대1 이런 장비들이 있었는데 경쟁률이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해도 그냥 한 100만 포인트 이상 바로 그냥 장비 하나로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눔 마일리지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조금 전에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로는 크게 2가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지 보수비로 환급 받으실 수가 있고요. 나눔 장비 이전 신청 시 가점을 부여받으실 수가 있어요. 먼저 유지 보수비 환급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마일리지가 100만 포인트 이상 적립됐을 때 시설 장비 유지 보수비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 기간을 갖다가 좀 정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셔야지 올해는 유지 보수비 환급이 가능하고요.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청 방법은 나눔 마일리지 그 마일리지 관리 나눔 마일리지에서 환급 신청을 갖다 하시면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서류들은 그러니까 먼저 그 유지보수 수리를 갖다가 받으신 다음에 그 업체에 수리 업체에 용역 완료 확인서, 거래 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무원 등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연구 장비의 유지 보수에 관련된 비용이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 없이 마일리지를 환급해 드리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많이 거의 사용은 안 하시는데 나눔 장비 이전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아주 그 경쟁이 심한 경쟁 장비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크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1억 원 이상 장비는 40만 포인트를 갖다가 쓰면 10점을 가점을 받으실 수 있고요. 혹시나 요걸 갖다가 그 가점 마일리지를 쓰고도 떨어지시면은 반은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미선정 씨는 20만 포인트만 차감하고 20만 포인트는 돌려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나눔 장비 이전 지원 사업과 나눔 마일리지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뭐 나눔 장비 이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한 성과들과 여러분들이 이전해 주신 장비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눔 장비의 경우에는 작년까지 총 2010년부터 작년까지 1774점이 이점이 됐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뭐 연구 활용도 증대, 이렇게 분석 시료 수는 100만 건이 넘었고요. 이용자 수는 4만 명 이상, 교육 인원 수도 5천 명 이상. 그다음에 이 나눔 장비를 이용을 해서 연구하신
뭐 논문 수는 3,000건 이상, 특허 수는 거의 1,000건에 육박하고 교육 건수도 거의 한 1,600건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나눠주신 또는 뭐 활용해서 이제 받아가신 나눔 장비들이 연구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기업 이전 우수 사례를 갖다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받아가셔서 그냥 실질적인 그 연구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뭐 대학이라든지 연구소 같은 데서 연구로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긴 하지만 기업에서는 이걸 받아가 가지고 사업화를 위한 연구들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기업에 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기업에서 연구 장비 이전해 가서 뭐 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업에서 이전을 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사업화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여러분들 뭐 이전을 하실 때 부담 없이 장비를 갖다가 나눠주시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뭐 이전 장비를 활용하는 사업화 우수 성과를 올해 조사를 하면서 크게 이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례가 일단은 직접 그 분석 장비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 기발을 위해서 이제 뭐 물질, 소재 분석 이런 데다가 직접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가공이라든지 이제 뭐 배양이라든지 이런 열 처리, 배양 실험 등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 처리 등에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맞춤형 제조 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제조 공정 개발에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례들을 갖다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저희 이제 그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에너지 분광 분석기, 그 다음에 전자탐지 마이크로 분석기, 뭐 인화기구,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눔으로 받아가셨는데요. 여기서는 미세 분석과 제어를 위한 위조 방지 펄 소재를 갖다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차세대 집회에 사용될 위조 방지 소재를 갖다가 개발을 하는데 저희 나눔 장비가 활용이 됐고요. 뭐 이것도 뿐만이 아니라 뭐 고광택, 욕실, 타일, 뭐 줄눈 시공, 안료 개발.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제품을 갖다가 어떤 소재들을 갖다가 개발하는데 활용하신 사례고요. 두 번째로는 그 퓨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를 이전을 받아 가셨는데 이게 이제 해외 제품이라든지 원료를 이렇게 분석해서 이후에 개발하는 이런 소재의 개발 방향을 갖다가 설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앞단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다른 선진 물질들이라든지 선진 기업의 물질들이라든지 소재 같은 것들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개발을 하면 되겠다라는 개발 방향을 잡고 실제적으로 그 토우프리 프레그용 수지를 갖다가 개발한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일단은 그 이전 받은 장비는 4채널 멀티 파우더 분말 하소용 열처리 장비, 열처리 설비를 갖다가 이전을 받으셨는데 이 열처리 설비를 통해서 그 커피 부산물에서 발생하는 이 그 찌꺼기를 가지고 그 식용탄소를 갖다가 만들어서 커피 활성탄이라고 그러죠. 활성탄소를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정수기라든지 아니면 공기청정기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식품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갖다가 개발을 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드린 이런 열처리 설비를 통해서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연구 개발의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고온형 튜브로를 갖다가 이전을 받아 가셨는데 요거는 이제 그
열 처리를 통해서 열 처리 실험을 갖다가 하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서 열 처리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산화 몰리브덴으로 고순도 몰리브덴 분말을 제조하는데 제조 실험에 활용을 했는데요. 저희 이전 받은 장비 가지고 이런 그 고순도 몰리브덴 분말을 갖다가 제조를 하셨고 요것들을 갖다가 실험 조건들을 갖다 계속 바꿔서 이거 갖다가 하기 때문에 좀 더 대형화하는 그런 장비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효기를 이전 받아 가신 그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저희 발효기 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에어컨 공조기 악취 제거를 위한 천연 유래 미생물 소재 개발을 하는데 저희 발효기를 통해 가지고 미생물 소재들을 갖다가 계속 배양을 하고 실험을 갖다가 진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3D 스캐너를 이전에 받아 가신 이런 그 업체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뼈와 관련된 어떤 그 제품들, 정형 관련된 어떤 보조 제품들, 의료기기들을 갖다가 만드는 회사인데요. 3D 스캐너를 통해서 뭐 공정을 갖다가 개선을 하고 이제 평가하고 그다음에 제품 개발하고 그다음에 제작하고 이런 데다가 3D 스캐너를 통해서 정확하게 계측을 하고 그다음에 뭐 치수 유효성을 평가하고 만일에 이제 그게 치수가 약간 달라졌을 경우에는 다시 이제 그걸 갖다가 오차를 갖다가 보정하는 요런 그 새로운 공정을 갖다가 개발을 해서 진행을 갖다가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스틱 12열 자동 포장기라는 걸 이렇게 이전 받아 가신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실은 그 자동화된 이런 포장 장비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건강식품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뭐 벌크 제품 같은 것들 보시면은 이렇게 습기가 들어가고 제대로 안 떠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향하고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일회 정량 섭취를 할 수 있는 포장 공정, 그러니까 자동화된 포장 공정 개발에 활용을 해서 실제로 요것들을 갖다가 이제 제품화해서 지금 뭐 해외라든지 뭐 국내에다가 지금 판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뭐 기업에 이전을 한다고 해서 이거 그냥 뭐 연구 장비가 기업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사업화에 직접적으로 바로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대학에도 이전이 되면은 또 연구소에도 이전이 되면 또 이제 기업에도 이전이 되면 다 성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시지 않은 연구 장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니까요. 많이 저희 뭐 그냥 그 자산으로 어디 그냥 뭐 창고 구석이라든지 처박아 두시지 마시고 쓸 수 있는 장비들은 여기 저희 나눔터에 올려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연구소 장비진흥센터에서 연구소 장비비 통합관리제 담당하고 있는 황빈남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연구소 장비비 통합관리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소 장비 통합관리제를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제 신청을 통해서 지정을 받게 되면은 이 제도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청 기간이 9월 30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제우스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공지사항에서 그 공고된 거 확인하셔가지고 신청 관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신청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발표 자료 끝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통합관리제 도입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시행 기간을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 그리고 또 지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제도를 운영하면서 관리 감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지정 취소는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입 취지입니다.
네, 지금 연구 장비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국가 그 연구개발 쪽 이제 예산을 통해서 도입된 장비들이 현장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매년 연구제 장비에 약 8천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이제 많은 돈이 또 이제 그 투입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정감사 등에서 활용률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좀 예전 데이터긴 하지만 이제 2016년에 현장 전수 실태 조사를 했을 때 유저활용 장비, 그러니까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장비가 이제 20% 정도에 달한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비가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현장의 의견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현장 방문을 하고 설명회도 진행을 하면서 연구 현장 의견을 들었을 때 이제 몇 가지 의견, 좀 공통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내 연구 분야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공동화하는 시설이 잘 없다. 그래서 이제 내 연구 분야를 잘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내가 장비를 새로 사서 그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장비를 좀 활용을 하고 싶은데 그 장비가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다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났을 때 이제 수리를 하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수리할 재원이 과제가 끝나고 나면 마땅치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분들과 장비를 좀 나눠서 공동 활용을 하고 싶은데 나눴을 때 고장이 나게 되면 그런 책임도 좀 곤란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 제도는 그 중에서 이제 쓰고 싶은데 고장나서 잘 못 쓰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3년 과제를 지원받아서 장비를 샀는데 이제 과제가 끝나고 나니까 그 장비는 이제 초기에는 잘 고장나지 않고 보통 과제가 끝나면 고장이 나잖아요. 그래서 과제가 종료 후에 장비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할 재원이 없어서 못 쓰고 있다. 근데 이거를 좀 고쳐서 잘 쓰고 싶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됐고요.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전까지는 과제 기간 중에만 연구개발비로 장비를 수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과제 중에 연구자 장비비를 좀 일부 그 적립을 별도로 해서 적립을 해놓고요. 이제 과제 종료 후에 수리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도입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여러 과제 연구자 장비비를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해서 이제 적립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통합관리 계정으로 이체돼서 적립된 금액은 연구비 정산에선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제 기간 중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비 정산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과제가 종료된 후에 실제로 이제 유지보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적립했던 재원을 사용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연구자 장비 통합관리제를 기관에서 운영을 하시려면은 시행기관으로 먼저 지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통합관리제를 이제 운영하는 이제 시행기관으로 신청하기 위한 조건을 보시면은 일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사용기준 제7장에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이제 제도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신청 가능 기관을 보시면은 연구개발 기관 내 자체장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또 이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 이제 작년까지 그 적용됐던 규정이죠. 이 규정에 따라서 작년에 연구활동 지원 역량 평가를 그 받았을 때 B등급 이상이었던 기관 또는 이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연구개발 목적기관 또는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이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이렇게 이제 그 제도를 신청하고 운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관리제 내부 운영 규정안을 마련한 기관 이렇게 이제 요건을 갖추신 경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지정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그 과기부에서 제출 자료를 검토해서 신청 기관이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연구장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지정일로부터 그 이후에 이제 하게 되는 과제에 대해서 통합관리비를 적립하시고 지출하실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통합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소 장비 통합관리제는 정부 수탁사업과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에 이제 그 서 적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정부 수탁사업에서는 직접비에서 연구시설 장비비 안에서 임차 사용료나 유지 보수비, 이전 설치비로 사용하는 그 용도에 따른 돈을 이제 그 적립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에서는 연구개발 활동비를 통해서 이제 적립을 하실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주의하실 건 연구개발 장비 시스템 구축비에서 적립을 하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 활동비에서 적립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연구소 장비 통합관리제를 이제 운영하시면은 계정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그 계정에다가 통합관리비를 적립을 하게 되십니다. 근데 그 계정이 이제 세 가지 단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단위가 연구개발기관 단위 계정이고요. 두 번째 단위가 공동활용 시설 단위 계정이고, 세 번째 단위가 연구 책임자 단위입니다. 그 연구개발 기관 단위 계정은 이제 말 그대로 기관에서 하나의 계정을 두시고 이제 운영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적립하고 지출하실 수 있는 거고요. 공동활용 시설 단위는 이제 기관 내에 있는 공동활용 시설들 별로 이제 만들 수 있고요. 또 뭐 시설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그 부서라든지 학과라든지 대학으로 치면 학과라든지 이런 단위로 이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 책임자 단위는 연구 책임자 개인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연구 책임자별로 이제 개설을 하셔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위들을 기관에서 꼭 한 가지 단위만 선택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이 단위들은 다양하게 이제 중복해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공동활용 시설 단위 계정을 뭐 여러 개 운영하는데 동시에 개개인의 연구 책임자께서는 연구 책임자 개인 계정을 또 개설하시고 적립하시고 운영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각 단위 하나하나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적립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이제 기관 단위는 10억, 공동활용 시설 단위는 7억, 연구 책임자 단위는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도는 이 한도를 넘어서 이제 적립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잔액이 3억을 그 연구 책임자 단위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잔액이 3억을 넘어설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3억이 거의 다 됐으면 이제 필요한 곳에서 쓰시고 뭐 이제 그럼 그 잔액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또 이제 3억이 되기 전까지는 적립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통합연구시설 장비비를 이제 적립하실 때 과제에서 계상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는 이제 연구과제에 있는 직접비 중에서 이제 현물 부담액이나 위탁 연구 개발비 등을 제외한 수정 직접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수정 직접비의 10% 이내로 적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꼭 수정 직접비의 10%를 무조건 적립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한도 안에서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적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정 직접비의 5%, 뭐 1%, 뭐 상관없이 이제 10% 이내로만 적립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적립을 하실 때는 이제 통합관리 그 제를 운영하시는 그 지정기관에서는 협약이 완료된 연구개발 계획서에 근거를 해서 이제 거기 계획서에 통합 연구실 장비비가 얼마가 이제 계상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 책임자께서 그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 그 통합관리비에 대해서 이 계정으로 적립을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시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관 내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확인을 하시고 이제 계정 적립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계정에 적립을 하시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제 협약 이후 또는 이제 그 연구비 지급 이후 30일 이내에 이제 적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약이 먼저 되고 연구비 지급이 이제 좀 늦게 됐으면 연구비 지급이 되고부터 30일 이내에 적립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과제를 그리고 이제 정산을 하게 되면 과제를 끝나고 이제 정산을 하잖아요. 그때는 통합관리 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문기관에서 확인을 하게 되고 만약에 한도를 초과해서 적립을 하셨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반납을 하게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 기간 중이나 사업 종료 시점에 연구비가 좀 남았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통합관리비로 좀 더 적립을 하거나 그렇게는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단연도 과제인 경우에는 이제 통합관리비에 대해서 2차년도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과제비 지급받기 전까지는 전문기관과의 협약 변경을 통해서 통합관리비를 변경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1차년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협약 이후에 변경을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통합연구소 장비비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장비에 이 돈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어떤 장비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해당 지정기관에, 그러니까 통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 그 지정기관의 소유권이 있는 장비여야 되고요. 그 장비들 중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구축이 되었거나, 그러니까 R&D 장비이거나 아니면 비R&D 장비, 그 외의 재원으로 구축된 장비인 경우에는 R&D 사업 수행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면은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표를 보시면 좀 더 이제 그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재원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구축된 장비, 그리고 연구개발기관 기본 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들은 이제 가능한 거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꼭 뭐 R&D 과제에서 활용된 게 확인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정부 지원 비R&D 구축 장비이거나 뭐 기관 자체 구축 장비, 뭐 대학으로 치면 교비로 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 과제에서 활용되었음이 확인이 되면, 과제 계획서에 이제 이 장비가 활용되는 장비로 명시된 것이 확인이 되면 통합관리비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모든 장비는 제우스에 꼭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R&D 장비인데 그 R&D 과제에서 활용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비가 제우스에도 등록이 되어 있어야 통합관리비를 쓸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용도 어디에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세 가지 용도로 쓰실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 임차 사용, 이전 설치, 이 세 가지 용도인데요. 이제 유지 보수라 하면 장비의 점검이나 수리, 장비 성능 유지를 위한 품질 보증 약정 이런 데다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임차 사용은 뭐 장비를 그냥 한번 빌려 쓰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요. 성능의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 사용이 필요해서 이제 기존 R&D 과제에서 임차 계약을 맺고 임차한 장비를 연장할 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과제가 끝나면 이제 임차 장비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임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앞으로도 근데 좀 더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 통합관리비를 써서 과제 끝난 이후에도 그 임차했던 장비, 계약을 맺고 임차했던 장비를 연장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 설치는 이제 기관 간 양도거나 기관 내 공동하는 시설로 재배치할 때, 이전하거나 설치할 때 그 비용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감독과 지정 취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통합 연구실 장비비는 그 연구비 정산을 하실 때, 전문기관에서 정산을 할 때 그 사용에 대한 정산이 면제가 됩니다. 실제 그러니까 그 통합관리비가 이체된 내역만 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 제대로 사용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사용에 대한 정산은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적립한 돈에 대해서 관리를 그럼 누가 하냐? 그건 이제 해당 연구기관과 과기부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통합관리기관에서는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통합관리비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은 그 부처 전문기관 과 과기정통부 그리고 연구개발기관으로 나눠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점검을 할 때 그 과기부에서도 연일에 이제 그 운영 현황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검을 할 때 부처와 전문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받고요. 그리고 연구개발기관,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관이죠. 통합관리기관을 통해서도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서로 비교 분석해서 적절하게 그 협약된 대로 적립이 됐고 이제 적립이 돼서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정기관의 운영 현황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하게 되고요. 이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할 때는 지정기관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기관의 자체 점검 및 관리 실적에 대해서 제출을 받을 수 있고요. 연구장비 통합관리 계정의 세부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운영 현황 점검을 할 때 기본적으로 받는 자료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밖에 운영 현황 점검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점검을 했을 때 개선 필요사항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 필요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 추가적으로 개선 요구를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선 그 계획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개선 결과를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건 뒤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먼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듯이 용도의 사용, 부당 회수, 적립 한도 초과 적립, 부당 적립 이런 경우에 이제 개선 필요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먼저 용도의 사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용도를 제외한 용도, 그 외의 용도로 통합관리비를 사용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 회수는 이제 연구비 그 과제 연구비 계정에서 통합관리비를 적립을 하시게 되잖아요. 통합관리 계정으로 이제 이체를 하시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적립한 돈을 다시 연구비 계정으로 회수하시거나 아니면은 기관 내에 있는 타 계정, 통합관리 계정으로 이체를 하시는 경우에 이제 부당 회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 한도 초과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계정별 적립 한도를 초과해서 적립하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부당 적립은 이제 아까 유지보수비와 임차사용비, 이전 설치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적립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외에 뭐 다른 연구활동비, 뭐 그 공공요금, 뭐 성능양상비 이런 것들을 이제 계정에 적립을 하는 것이 이제 부당 적립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개선 필요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과기부에서는 개선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구개발기관에서는 그 개선 요청을 받은 이후에 현재로선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제우스를 통해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제출한 후에 6개월 이내에 이행 결과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개선 계획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그리고 1년 이내에 추가적인 개선사항이 확인됐을 때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고요. 지정 취소를 하게 되면 지정 취소 조치 후에 이제 적립하셨던 잔액들을 다 이제 어느 그 전문기관으로부터 얼마를 반납을 해야 될지 다 산출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사항 및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통합관리 계정에 이제 이관 불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연구 책임자께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R&D 과제, 국가 R&D 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 이제 승계해서 가져가시게 되면은 그 과제에서 적립한 통합관리비를 잔여 기간을 산출을 해서 잔여 금액을 이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여 금액, 그러니까 가져가신 금액 외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연구개발 기관 계정으로 이체하시거나 이제 공동활용 시설 단위 계정으로 이제 이체를 하셔서 기관 내에서 알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두 번째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이제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승계하지 않거나 이직하는 기관이 통합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잔액을 기존 지정 기관의 공동활용 시설 또는 연구개발 기관 계정으로 이체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활용 시설 단위 계정을 이제 개설하고 운영을 하다가 그 시설 자체의 운영이 종료돼서 통합관리 계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연구개발기관 단위 계정으로 이체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운용이 종료되는 경우가 뭐 시설 이름만 바뀐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이랑 합쳐진다든지 그런 경우까지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 시설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나 아니면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잔액을 산출해서 이제 연구별 기관에 가지고 있던 통합관리비를 잔액을 산출해서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전문기관에게 반납을 하시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수행 중이던 연구개발 과제가 협약이 해약되거나 또는 중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잔여 연구기관을 고려해서 연구시설 장비비의 잔액을 적립하셨더라도 반납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합관리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제 이자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이자는 통합관리비 사용 용도에 맞게 적립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주 하는 질문은 한번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수익 활동을 통한 운영 자립을 전제로 지원되는 이제 통합관리 그 과제인 경우에는 통합관리비를 적립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R&D 과제에서 통합관리비를 기본적으로 적립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수익 활동을 통해서 그 시설이 운영되고 장비가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지원이 되는 과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기반 구축 사업 같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이제 통합관리비를 적립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 과제에서 통합관리비를 적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적립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적립을 안 하시면 되고요. 적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요. 이제 위탁 과제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위탁 연구개발 기관인데 그 위탁 과제에 대해서 통합관리비를 적립할 수 있냐라고 이제 문의하신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고요. 그 위탁 연구개발비 자체 그 자체를 이제 전체 연구개발비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정지적비의 10%까지 통합관리비를 적립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립한 유지보수비를 당해 연도에 모두 사용할 필요 없고요. 이제 필요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외 질문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연구장비 통합관리제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우스 장비 활용 종합 포탈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의 장비정보팀 전찬영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발표를 통해 제우스의 연구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예약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이와 더불어 제우스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구 장비 공동활용 지원 활성화 방안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발표 내용은 제우스 장비 활용 종합 포탈 소개, 제우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약 플랫폼인 장비 활용 서비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제우스 통합 예약, 제우스 기반의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지원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제우스 추진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우스 장비 활용 종합 포탈에 대해서 1차적으로 2010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구축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에 제우스 장비 이용자 서비스로 오픈을 하게 되었고 2015년 현재 방식의 포탈 형태로 확대 개편되어 지금의 제우스 종합 포탈이 완성되어 다양한 활용 서비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7년에는 연구 장비 등록에 대한 부분이 제우스로 통합되어 일원화되었습니다. 이후에 2019년에 중기부 연구 기반 활용 사업과 교육부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의 일부인 핵심 연구 지원 센터들의 예약 창구로 활용되어서 많은 연구자들에게 연구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20년에는 충북 및 전남의 지역 바우처 사업에도 예약 창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연구시설 장비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제우스의 서비스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설 장비 관리 목적으로 연구 장비 도입 심의 신청, 심의 결과 확인, 중복성 검토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도입 심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도입된 연구시설 장비의 등록과 효율적 정보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등록 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장비 활용 측면에서는 공동 활용 장비를 연구자가 예약 후 활용할 수 있게 장비 예약 서비스가 있으며 연구시설 장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고 또한 장비 사용 시 궁금한 점을 연구장비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연구장비를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눔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제우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우스 모바일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제우스를 접속하여 연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장비 활용 서비스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장비 활용 서비스는 연구시설 장비를 보유한 연구기관 혹은 연구기관 소속 센터, 부서별로 자유롭게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예약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개인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연구 장비 정보를 공유하고 사용자와 보유기관 사이에 연결로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제우스 장비 활용 서비스의 중요성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 활용 서비스에는 연구 장비의 예약뿐만이 아니라 사용하려는 장비 활용에 필요한 이용 교육, 그리고 세미나 등의 정보를 검색하고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는 등 장비 활용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관별 혹은 센터별로 따로 장비 활용 서비스를 바로 개설하고 기관 혹은 센터 목적에 맞게 운영이 가능하며 연구 장비를 필요로 하는 일반인 연구자들에게 장비 보유 기관 센터는 바로 그 장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비 활용 서비스의 역할별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장비 및 듣고 싶은 교육을 검색하여 예약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장비 활용 서비스의 관리자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역할이 나뉘는데요. 먼저 예약 관리자는 장비 활용 서비스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로서 예약 장비 및 교육 세미나를 등록 관리할 수 있고 예약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약 담당자의 역할이 존재하는데요. 이때 예약 담당자라 함은 각 장비의 담당자로서 예약 관리자가 장비별로 지정해 주게 되면 해당 역할이 시작되며 지정된 장비를 관리하고 해당 장비의 예약 신청에 대한 승인 및 예약 창구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제우스 통합 예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우스에는 공동 활용 연구 장비가 현재 7월 기준으로 74,118점으로 해당 장비를 제우스에서 검색한 후에 바로 예약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우스 사용자는 일반인, 대학원생부터 박사급 연구 인력, 중소기업 연구자들까지 범위가 다양하며 이분들이 기존에 구축된 장비를 같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부 차원의 통합 정보 제공 및 예약 기능 제공을 통해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설명드린 활용 서비스의 경우 2,779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심 기관 내 활용 가능한 장비를 부서별, 센터별로 쉽게 확인 가능하며 원하는 장비를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제우스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화면은 장비별 검색 화면입니다. 장비 예약으로 들어오시면 74,000여 점의 활용 장비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역별, 용도별, 실시간 예약, 유무 등 특정하여 검색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장비인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상세 예약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측 화면은 활용 서비스 리스트 화면입니다. 출연연, 대학, 국공립연, 민간기업 등 기관 유형으로 검색이 가능하시며 지역별, 기술 분류별 검색도 가능합니다. 한 기관 안에서도 각각 구성된 활용 서비스 전체를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활용 서비스에 등록된 예약 장비의 경우 장비 예약 화면을 영문화하여 구성해 놓아 외국인 연구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과 같이 예약 관리자, 담당자가 존재하며 활용 서비스를 개설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가 실시간 예약이 가능하지만 기관 사정에 따라서 공동 활용 장비이지만 실시간 예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제우스를 통해서 사용 신청을 접수받아 저희가 직접 실제 공동 활용 가능 유무를 보유기관에 확인 후 안내 드리는 제우스 장비 활용 중개소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때 문의 장비가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실험에 활용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 시 필요한 이용료, 시험 조건, 장비 교육 유무 등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인해 안내 드리고 있어서
처음 활용하시는 분들 혹은 활용 장비가 명확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SNS 서비스 카카오톡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 중개 채널을 개설하여 예약 중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이제 장비 사용 문의글을 적어 주시면 순서에 따라서 필요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장비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건은 19년에 230여 건, 20년에 710여 건으로 19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해당 서비스의 활용률은 매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계속 증가되는 사용자 문의를 분산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선 문의 피로도 개선 등 사용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외에도 장비 이용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비 분류별로 장비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비 활용에 관련된 문의의 경우 전문적인 답변도 전문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만약 이제 원하는 실험에 따라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장비를 전문가를 통해서 추천받으실 수 있고요. 장비 작동법, 데이터 분석법 혹은 사용자 노하우 등의 폭넓은 답변이 가능하기에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문의의 경우 기존 답변들도 검색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유사한 실험에 대해서 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기능화되어 있습니다. 글 작성 이외에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또한 추가적으로 장비 상담도 가능합니다. 네, 이제 제우스 기반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내에는 7만여 점의 공동활용 시설 장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2,700여 개의 장비 활용 서비스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구 장비와 장비 활용 서비스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검색 시간이 단축되며 관리자 입장에서는 제우스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별도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돼 예산 절감이라든가 행정 부담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한 예약 시스템을 운영 개선하고 있어 각종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제우스 장비 예약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먼저 자체 예약 시스템을 별도 개발하지 않아도 돼 구축 비용이라던가 유지보수 비용 등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제우스에서 사용자들에게 이용자 교육 및 관리자들에게 관리자 교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 인력적인 측면, 업무적인 부담감 등의 이제 절감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또 다음으로 제우스의 안정적 인프라를 활용하실 수 있으므로 업무적으로 바우처 잔액이라던가 그 실시간 예약 현황 등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관리해 줌에 따라서 행정적인 부담도 매우 감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장비 활용 및 운영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도록 저희들이 구성, 운영 중에 있어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장비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몇 가지 주요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별, 지원 분야별 등과 같이 참여 장비나 활용 서비스의 정보를 카테고리화하여 별도 화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되는 장비를 사용자가 일일이 검색하는 게 아니라 활용 가능한 장비 내에서 검색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예약 장비나 지원 가능한 기간에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해주는
기관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약 진행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바우처 잔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약 신청 시 혹은 관리자가 이용 승인 시 바우처 금액을 매번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주요한 포인트인 이 바우처 금액을 초과한 예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개인화 페이지에서 해당 바우처로 결제한 예약 내역건을 모아서 한 번에 볼 수도 있고요. 그 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으며 또한 예약 신청 현황의 결제 완료 금액과 바우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서 참여 기업, 장비를 활용하는 참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 사용 실적 확인 및 계획적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제우스 시스템을 활용하면 공동활용 지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약간 표 형태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사업 관리 기관은 참여 기관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장비 제공 기관인 장비 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저희 제우스 측에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 측에서 지원하여 운영 기관은 장비 활용 서비스를 개설하도록 저희가 장비 등록까지 그런 부분들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이후에 참여 기업은 제우스에 접속하여서 장비를 검색하고 활용한 다음에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제우스 측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한 예약 내역건들을 사업 관리 기관에 전달하게 되고 관리 기관은 해당 예약건을 바탕으로 지급액을 확인하고 운영 기관에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조금 표 형태로 담아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 제우스 시스템을 활용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2019년도에부터 진행한 연구기반 활용 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연구기반 활용 플러스 운영기관의 장비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 장비뿐만 아니라 자문 서비스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그 사업 관리 시스템은 따로 있지만 예약에 대한 파트는 온전히 저희 제우스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북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 공동 연구 장비 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9월에 시작한 해당 사업은 충북 도내 바이오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의 연구 장비 사용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충북 도내 바이오 관련된 연구 장비 공동 활용이 해당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촉진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도 저희 쪽에 이제 그 충북 바우처 페이지를 개설을 하고 활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전남에서 지원하는 전남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시설 장비 바우처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작년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2달간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고요. 전남 도내 기업 부설 연구소를 둔 10개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사용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제우스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그 바우처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컨설팅도 해드리고 해당 장비들을 모아서 제우스 내 별도 메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저희와 협업을 통해서 바우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공동활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설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에 개최할 제3회 설명회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정책제도가 소개될 예정이오니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2회 국가연구시설 장비 정책제도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